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9급 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정책 이론에 대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79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79번 문제는 정책평가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정책평가의 어떤 의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뭐 평가의 종류라든지 또 평가 진행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로 나와 있는데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 보겠습니다. 79번입니다.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좀 골라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 보시면요,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집행이 된 다음에 그 정책이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지,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요거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후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종료된 후에 평가하는 거다. 1번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활동과 평가 체제를 평가해 정책 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메타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 평가가 정말 의도한 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그 평가의 내용을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3번, 평가성 사정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 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이 평가성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내용들,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평가를 받을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성 사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제로 정책 평가를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보시면 영향평가 및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이나 평가의 성과 증진 효과들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하는 활동이 아니라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이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정말 유용한 건지, 또 평가의 성과 증진 효과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라고 이야기한 3번의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형성평가란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그랬습니다. 이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는 중간중간에 각 단계별로 이것이 잘 집행이 됐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가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평가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집행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이제 과정평가 또는 형성평가, 다음에 집행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총괄평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번 하나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지금 옳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책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개념들을 좀 분명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뭐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가 8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0번 문제는 이제 정책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인데 로위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0번입니다.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자 봅시다. 1번 로위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 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과정이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로위가 본 견해가 맞아요. 그래서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치적 관계도 달라질 거다. 본 내용은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로위는 정책 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비용의 부담 주체이다. 그랬는데 이 지금 정책 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한 것은 맞아요. 그죠? 맞는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 방법은 아니죠.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비용의 부담 주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용의 부담 주체, 강제력의 행사 방법은 맞는데 비용의 부담 주체를 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내용 보시면 자, 로위의 분류 중 재분배 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 신설 등이다. 그런데 이거는 뭐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리플리 앤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에 있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이 같은 규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통상적인 규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리플리 앤 프랭클린은 이제 보호적 규제 정책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0번의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각각의 이 정책의 유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위의 정책의 유형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두시면 나머지 리플리 앤 프랭클린, 알몬드 앤 포웰, 그다음 솔리스버리 각각의 정책 유형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로위의 정책 유형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1번 문제는 이제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권력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엘리트주의와 이제 다원주의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책 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 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번 헌터는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헌터가 이제 엘리트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 특히 이제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하나,
요런 거 조금 바꿔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별 하자가 없는 내용 같아 보이는데 이제 맞는 내용도 틀린 걸로 뒤바뀌는 그러한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번 보시면 헌터는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그랬는데 헌터가 주장한 내용은 정치 엘리트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업 엘리트들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치 엘리트가 아닌 기업 엘리트라고 써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무의사 결정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엘리트 무의사 결정론, 신엘리트 이론이 어떠한 의미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뭐 가장 잘 보여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입니다.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은 뉴헤븐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 역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트가 결정하는데 엘리트가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해서 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보는 내용이죠. 다음 4번.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세력들하고 좀 결탁해서 그 기업 기업주들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손을 잡고 전체적으로 그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적 엘리트들과 권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엘리트주의와 이 다원주의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시고 그 의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눈을 감고 조금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82번 문제 보시죠. 문제 보시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나타난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김포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정부에 해당이 될 거고요. 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은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업무 평가에는 중앙정부도 포함이 되고 지방정부도 포함이 되고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행정관서장은 그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이 조직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자체평가의 결과가 미심쩍다라고 했을 때는 국무총리가 재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그 해당 부서장이다. 해당 기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청장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그런데 뭐 이제 이게 17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정부 부처 명칭에 따라서 이제 행정자치부라고 나와 있지만 행정안전부라고 바뀌어야지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다 그랬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민간 위원들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합동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그 위원들 가운데서 장관이 이제 지명해서 임명하는 그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당연하게 그냥 그 위원장을 맡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부처 이름도 틀렸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도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쉽게 이제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정부업무평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는 정책평가의 종류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뭐 여기 뭐 자체평가도 나왔었고, 합동평가도 나왔었고, 특정평가도 나왔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 평가들에 대해서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가 중심이 되어 누가 주재를 해서 평가를 진행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8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3번 문제는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그 상향적 접근 방법, 하향적 접근 방법, 뭐 상향식, 하향식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화살표를 그려놓자고 얘기했어요. 상향식이니까 이제 위로 윗방향 화살표를 그어놓고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죠.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니까. 자, 1번 보면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그랬는데 이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고루 있는 통합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향식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그런데 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이거는 하향식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번도 맞는 내용은 아니겠네요. 자, 다음 3번.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와 재량의 자유를 강조한다. 근데 일선 관료와 재량의 자유를 강조하는 내용, 요게 이제 상향식 접근 방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이 맞는 이야기 같고요. 다음 4번.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 안정된 상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하향식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83번에서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동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의외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8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84번 문제는 이제 신엘리트 이론, 무이사 결정론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이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내용을 찾아봐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논의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이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논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이사 결정의 특징이죠. 억압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1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2번. 무이사 결정은 중립적인 태도로 다원주의 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천만의 말씀. 무이사 결정은 중립적이지 않아 엘리트 편향적이죠. 엘리트 편향적인 행동으로서 엘리트의 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번도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3번.
집행 과정에서는 무의사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무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서 다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타난다?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많이 나타난다. 요걸 이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도 무의사 결정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정책 문제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요거는 뭐 무의사 결정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익혀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자,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 2, 3번이 지금 전부 다 아닌 내용들이죠.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특히 이 무의사 결정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내용 꼼꼼히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제 보시죠.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걸 고르래. 그래서 지금 각각의 모형들이 나와 있는데 1번부터 살펴봅니다. 자, 점증 모형.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점증 모형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최종 모형.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직관적 판단이나 영감을 우리가 가리키는 용어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 그지? 초합리성이었어요. 초합리성. 그럼 이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최종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합리성도 살펴보지만 합리성과 더불어서 이 초합리성, 직관적 판단과 영감,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의제 결정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최종 모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 판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2번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자, 다음 3번. 혼합 주사 모형.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른다.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을 따른다. 앞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이고 세부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점증 모형의 특징을 지닌다. 이게 혼합 모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쓰레기통 모형.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연하게 정책이 결정이 되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멘붕 상태에서 면붕 상태에서 또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이 바로 이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85번에서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죠. 직관적 판단이 인정된다. 최종 모형에서는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6번 문제 살펴볼게요.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례 없이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직관적인 예측 기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일반적 델파이 기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일반적 델파이 기법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을 때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익명성이 나중에 깨지는 정책 델파이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 대안의 개발, 창출에도 사용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네. 다음 2번. 전문가 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 예측 방법이다. 그랬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주관적인 방법이에요.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통계 분석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전문가들의 각자의 의견을 받아서 취합하는 전문가들이 주관적인 의견을 받는 주관적 미래 예측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그래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4번. 전문가 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86번에서는 정답이 이제 3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미래 예측 방법이 아니라 주관적인 미래 예측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델파이 기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뭐 문제를 풀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 델파이와 일반적 델파이의 구분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익명성이 유지가 되는 일반 델파이와 익명성이 깨지는 정책 델파이, 이 두 가지의 내용들, 요거를 같이 좀 잘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87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 봅니다.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논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이 진행이 되는 각각의 과정들을 투입 과정, 그 다음에 활동 과정, 그 다음에 산출 과정, 결과 과정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지표들을 만들어서 이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증하는 그러한 모형이 바로 논리 모형이 되겠죠. 목표 모형은 뭐예요? 목표 모형은 그냥 흔히 쉬워. 그냥 목표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냐 안 했냐. 우리 그 시험 볼 때 시험 점수 목표 정해놓고 국어 95점, 수학 82점 이렇게 목표 정해놓고 그 목표대로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얼마만큼 달성했냐 요거를 보는 것이 이제 목표 모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지금 골라라 그랬는데 1번부터 보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논리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 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 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맞는 이야기죠. 이것도 논리 모형의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3번.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건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내용은 논리 모형이라기보다는 목표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이 그래서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다음 4번.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 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자, 이것도 이제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87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다. 3번은 목표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그 모형들, 그러니까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8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8번 문제는 이제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 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상대로 정책 수단을 실시했대.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모집단에서 표본을 골라낼 때 조건이 양호한 표본만을 골라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값이 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 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걸 크리밍 효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크리밍 효과. 마치 그 우유에서 위에 그 쌓여야 된 크림만 싹 걷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얌체짓을 이 크리밍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8번에는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내용들을 보시죠. 성숙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실험 대상이 자랐어. 실험 대상이 성숙해가지고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일 때 나타나는 문제죠. 이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허위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3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비허위성이 좀 가미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이제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호손 효과라고 하는 것은 호손 효과는 어떤 거예요? 실험자가 자기가 실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호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1번이 정답인 크리밍 효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9번 문제 살펴보죠.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바우처 제도, 그 민간 위탁의 방법 가운데에서 이제 그 서비스 이용권을 주는 제도를 우리가 바우처 제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우처 자체가 이제 서비스 이용권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1번부터 내용 살펴볼게요. 저소득층 및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결식아동 도시락, 방학 때 도시락 줄 때 뭐 이런 바우처 이용한다고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 2번.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전자 바우처 도입을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옛날엔 종이 바우처 줬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 바우처 주죠. 그래서 전자 바우처를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종이 인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전자 바우처를 주게 되면 이제 사회 취약계층들 가운데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바우처를 주기가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약간 좀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자바우처 도입을 하게 되면 인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4번. 살라몬의 행정수단 유형 분류에 있어서 민간 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그랬는데, 이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이용권을 주고 그냥 알아서 너네들이 그냥 갖다 먹어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 주는 그런 제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성은 낮은 행정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수단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우처 제도 같은 경우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면 굳이 살라몬의 행정수단 유형 분류에 대한 이야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들 충분히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9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 문제 정보 업무 평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나와 있는 그러한 정부 업무평가를 좀 보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어요. 뭐 자체평가가 있었고, 특정평가가 있었고, 합동평가가 있었고, 뭐 이렇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이거 들어갑니다. 그죠? 다음 2번.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이것도 평가에 들어가죠. 다음 3번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건 이 어떤 정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 요거는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이 있어요. 정부 업무 평가에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요거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이 들어가죠. 보통 그냥 전부 다 자체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체평가, 특정평가, 합동평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나타나 있는 평가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리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90번의 정답은 이제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 업무평가의 기본법, 내용, 주체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9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91번 문제는 이제 정책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책 분석에 있어서 문제 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문제 구조화는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나와 있느냐, 문제의 어떤 그 진상이나 지금 문제가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조금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문제 구조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너는 정책 문제를 구조화가 잘 된 문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 어느 정도로 엉그러져 있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탄탄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2번. 구조화가 잘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구조화가 잘 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내용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문제 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자, 문제 구조화는 어렴풋하게 보이던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좀 또렷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 점을 생각해가지고 보신다고 하면 일단 문제를 감지하고 그 문제가 뭔지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추상화하는 것보다 문제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지. 이미 지금 감지하고 정의되면서 추상화는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추상화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이 단계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의 탐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의 추상화를 문제의 구체화로 바꿔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4번. 문제 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가정 분석 등이 있다.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또 있죠. 또 이제 유추 분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문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그 문제의 범위 경계를 정하는 분석이 경계 분석이고 분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동일한 쉽게 말해서 그 문제의 요소들을 카테고라이즈하는 이 같은 내용이 이제 분류 분석이 되겠고 가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if then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가정 분석의 내용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문제의 구체화를 추상화라고 이야기한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2번 문제 살펴보도록.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 어떻게 하면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죠. 정책 집행 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향론자들, 아까 얘기하더라 하향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향론자들은 단순해야지 성공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번이 벌써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음 2번.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죠? 2번 맞는 이야기고, 다음 3번.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세고 좀 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4번. 배분 정책은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에 비하여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 희생 집단과 수혜 집단의 구분이 없잖아요. 분배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92번의 내용에서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다. 특히 하향론자들은 단순한 조직 구조를 더 좀 선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번,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정책 과정 참여자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참여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참여 개체들, 참여할 수 있는 개체,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1번부터 보시죠.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죠. 이제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음,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 임면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임명권과 임명과 이제 해임, 그러니까 사면을, 그러니까 파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합쳐서 우리가 임면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 2번.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랬는데, 행정기관은 행정부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법률 제정은 누가 해? 국회가 하죠. 사법적 판단은 누가 해?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인 거고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인 거야. 행정부가 담당할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 집행 과정을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국회의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예산심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4번. 사법부는 정책 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판결을 통해서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여기서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정책 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내용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15문제 같이 살펴봤어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한 10문제 남짓, 한 12문제 정도 더 풀게 되면 이제 정책 이론도 이제 전부 다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벌써 이제 300문제 가운데서 이제 100문제 가까이 우리가 지금 풀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맞춰보고 그 다음에 뭐 맞은 문제는 왜 맞았는지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이걸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 한번 한 회차 이렇게 돌아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안 돌아봤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조금 알아보는 차원에 있어서도 문제를 대할 때는 우리가 시험이 아니라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연습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볼 때에는 한 문제를 보더라도 좀 꼼꼼하게 정성껏 조금 살펴보는 그러한 세심함과 꼼꼼함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뭐 누누이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을 부탁해. 이제 6번째 시간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시점상으로 봤을 때 국가직 시험이 이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국가직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이제 풀이 내용들, 풀이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만은 문제에 대해서 그 각각의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들 충분히 보시고 또 상대적으로 이 국가직 시험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방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방직도 쉽게 나오겠구나.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지방직 먼저 봤을 때 지방직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고 방심했다가 국가직 시험 문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 있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또 작년에 지방직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쉽게 나온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직 시험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선은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예상들 바탕으로 해서 긴장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또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책이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